내가 은퇴 시점에 가까운 분들, 이 부분들은 계산을 해보셔야죠. 60세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활비가 증가하는 것은 매년 3%가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24년이 되면은 생활비가 2배가 됩니다. 만일 생활비 증가율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나의 자산을 1억 400만 원을 절약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다음에 40대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40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이제 50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꽤 많아집니다. 소득이 많아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박사님이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저희가 노후 때 한 달 생활비로 얼마가 좀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을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20년 후 또 30년 후 한 달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 젊으신 분은 당연히 축적하는 부분이니까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내가 은퇴 시점에 가까운 분들, 이 부분들은 계산을 해보셔야죠. 그래야 내가 이제 앞으로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알 수 있는데요. 그 국민연금연구원 서베이가 노후보장 패널이라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대략 뭐 지금 서울 지역이 한 3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생활비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3.9%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국민연금 노후보장 패널을 한 이래로 한 15년인가 그 정도까지 보면은 3.9% 매년 증가합니다. 꽤 커요. 4%라고 보면은 18년 되면은 2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30만 원이면 18년 되면은 660만 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생활비가 매년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0.9예요. 그러면 3.9에서 0.9를 빼면은 60세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활비가 증가하는 것은 매년 3%가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24년이 되면은 생활비가 2배가 됩니다. 70이 나누기 증가율 하면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만일 생활비 증가율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요. 생활비도 복리로 나중에 증가하게 되거든요. 3% 같으면 24년이죠. 3% 같으면 3, 40이 하니까 24년이고요. 이게 2% 같으면 36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3% 증가하게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을 두었느냐 하고 2% 라이프 스타일을 두었냐에 따라서 12년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2배가 되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매년 나의 생활비를 한 2% 정도만 올라가는 정도로만 통제를 하더라도 내가 훨씬 나중에 나의 한 20년 후에 나의 생활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고요. 그 실제 계산을 하더라도 한 20년 단위로 20년을 계산을 해보면요. 20년을 통틀어서 3%로 생활비가 증가하는 거하고 2%로 생활비가 증가하는 거 300만 원 기준으로 보면요. 그렇게 되면은 한 1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의 자산을 1억 400만 원을 절약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비 증가하는 것들이 대충 3%인데 나이 든 것 가지고 감안하고요. 이걸 다운시프트 해서 1%, 2% 정도만 매년 조금씩만 1%만 낮추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내가 자산을 한 1억 400만 원을 더 가진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은 돈을 버는 원리가 복리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리를 활용한 노후 대비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복리라는 것이 시간의 힘이니까요. 3년, 4년 이렇게 돼봐야 이자에서 이자를 낳는 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가 오히려 금액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복리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시간을 길게 하는 것.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일찍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시든지 학교에 다니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있더라도 그걸 계속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리 효과를 10년 먼저 하고 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제 내 자녀가 태어났다. 그때부터 그냥 해주십시오. 해주시면은
이제 자녀가 20살 돼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20년을 빨리 시작한 것이에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나중에 못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축 금액을 늘려도요. 결국 복리 효과의 가장 핵심은 하여튼 요람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커피 한 잔, 스타벅스 한 잔 값을 가지면은 리츠 한 주를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이죠. 그냥 리츠 한 주 사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주식도 사실 수 있고 사놓고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복리 효과로 이게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의 본질은 아시겠지만은 예, 아무리 빨라도 예, 빠르지 않다. 예, 그게 복리 효과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정년이 70세인데 한국은 그렇게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구조인데요.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훨씬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고 자주 옮기고 하기 때문에요. 연령이 50 중반 넘어가면은 임금이 다운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냥 나온 사람들은 그냥 이리저리 재취업을 하고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혹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생산성에 비해서는 임금을 과다하게 받는 편입니다. 생산성이 보통 50대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연공급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임금을 자동적으로 그냥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이 시스템이 많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제 정년이 길어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비용을 어디를 통해서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을 적게 뽑아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충돌이 중소기업은 잘 안 일어납니다. 거기는 워낙 이제 활발하게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주고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이제 공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이런 쪽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 가장 잘 지켜지는 것이고 정년을 탁 연장하면은 중소기업 안 지켜요. 안 지켜도 그냥 자기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정년을 연장하면 가장 잘 지켜질 것이 그냥 대기업들과 공기업, 공공기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이제 연공급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하고 충돌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을 연장하려면은 임금 구조하고 같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용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그냥 내가 직장을 끝마치고 다시 취업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임금이 툭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산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년 인력을 활용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임금 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임금 구조의 변화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그러지 않으면은 젊은 층의 잔마켓하고 충돌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가 한 1650만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때 다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직장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때 뭐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막 커지고 있을 때가 우리나라가 86년 삼저 호황, 뭐 당군 이래 최대 호황 할 때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국면에다가 제조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기업이 발전한 거에 비해서는 고용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인력의 구조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이죠. 이게 수평 구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인력이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과다하게 있습니다. 과다하게 있었어요. 그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이제 경제에 미치는 생산성의 효과가 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여튼 임금의 구조와 정년 연장은 동시에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40과 5060 뭐 이렇게 연령별로 노후 대비 방법이 당연히 좀 다를 텐데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노후 대비 과정에서 좀 피해야 할 투자 있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너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60분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30대는 뭘 해야 되고 40대는 뭘 해야 되고 하는데요. 30대는 하여튼 결혼하고 주택 마련하고 뭐 직장에서 적응하고 이런 때 이제 시간 많이 걸릴 테니까요. 내가 연금에 해당되는 것, 세액공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은 충실하게 다 넣어 놓으시라는 것. 그 외에는 여유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해 놓으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0대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40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 자산을 잘 투자하는 것. 연금에 들은 자산 이런 것들을 잘 그 40대까지는 아직도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0대 또 중요한 것은 40대 정도 되면은 자기를 이제 좀 리노베이션 해야 될 때입니다. 학교도 가서 좀 새로운 것도 공부하고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비해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변화가 AI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을 많이 이쪽의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나도 빨리 이런 쪽으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60대라든지 이 노동시장의 가장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런 데 빨리 적응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층은 여기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대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시장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내가 AI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좀 더 키워본다든지 뭐 이런 쪽.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좀 더 이제 자기의 노동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40대 때 좀 필요한 거고요. 이제 50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꽤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소비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소득이 많아질 때 저축을 똑같이 늘려야 된다는 것. 그게 이 시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들어가면은 대략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면은 한 65세에서 한 70세 정도까지, 뭐 짧게는 65세 정도까지는 재취업 시장에 있어야 한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좀 피해야 할 투자 절대 뭐 해선 안 된다. 이런 것 좀 꼽아주신다면 노후 대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을 이제 크게 이제 한번 구조를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가져야 될 코어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위성 자산 이렇게 이제 코어와 세이틀라이트 위성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어 자산에 들어갈 것은 우량하고 좋은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 종목을 한다. 이것은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위성 자산은 대략 20% 이내에서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코인을 한다. 이것은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코어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채권, 그 다음에 주식의 지수 같은 게 S&P 500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코어 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그 중에서 우량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0% 위성 자산으로 구성하는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 내가 바이오 ETF를 한다. 사람들이 ETF라고 하니까 이거 코어 자산에 들어가도 되겠네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것도 코어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이틀라이트 자산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섹터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S&P 500은 그 섹터를 다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훨씬 견고한데 솔리드한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 종목을 가지고 베팅을 한다든지 올인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설마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 그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뭐 배터리 주식에 나 올인을 한다 이걸로 가지고 하면 근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견고하게 꾸준하게 나의 자산을 성장시켜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한 70%나 80%꼭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의 20% 자산을 종목을 하시든 뭐 ETF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코인을 하시든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자산을 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안심이 되는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첫째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워렌 버핏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여기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더 덧붙일 것도 없는데요. 주주총회 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요. 저축한 돈으로 S&P 500 사고 그 다음에 다 까먹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너한테 투자해서 너 자신한테 투자해서 너 자신의 월급을 높여라. 몸값을. 예, 몸값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막 그냥 틈만 하면은 주식의 종목을 보고 이렇게 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상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기 직장에서의 연봉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S&P 500 사시고 자기 저축한 돈으로는 그 다음에 자기의 소득을 높이게 하는 것. 거기에 자기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것. 그게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것만 잘 준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조금 그거보다는 연령대가 지금 예를 들어 60대 이후라든지 이런 분들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에 이제 70대, 80대 이런 분들만 보고 노인 빈곤율이 뭐 세계에서 탑이다 어쩌다 막 걱정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국민연금도 잘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세대이고요. 그리고 40년대생 이런 분들이 성장할 때 보면은 한참 직장에 이제 취업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나 성장이 되게 낮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대생 혹은 6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할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직장에 들어갈 때 8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삼저 호황, 그다음에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할 때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는 있었습니다만은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쑥쑥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이쪽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80대, 70대에 비해서요. 60대, 5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70대, 80대는 국가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다르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셔도 되고요. 국민연금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부족하면 국가에 이제 또 보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60대인 분들에게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 일을 하기는 합니다. 뭐 70대 넘어서도 일을 하고 하니까 생계형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년이 짧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구 사회하고 달리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취업 시장이 그냥 필수라고 보시고 선진국 노동자들은 정규적인 시장에서 그냥 이 삶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재취업 시장에서 그냥 보낸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재취업 시장은 좀 65세 정도까지 재취업 시장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60에서 64세의 고용률이 65%입니다. 고용률이 평균 65%라면은 남성은 거의 한 75%, 80%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재취업 시장에서 이렇게 좀 잘 유지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